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직접 녹음 내용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어떤 얘기들 계속 강혜경 씨라든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던 것들 계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거 아직 알 수 없다. 근데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 내용은 뭐 좀 충격적이죠. 김영선 공천 내가 해주려 했다. 당이 말을 안 듣더라. 공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왔더라. 등등이 지금 범죄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녹음 자료가 이제 진짜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좋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공천이 개입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등등의, 또 당선인 시절이니까 하루 전에 했으니까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시작됐던 명태균 보도, 명태균 게이트, 그래서 이제 많이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많은 녹취록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저희 뉴스토마토도 계속 후속 보도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특별히 어제 보도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계속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 목소리 들을 때까지는 알 수 없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목소리가 공개됐는데,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더 큰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 거죠. 예, 바로 공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저희가 보도했을 때만 네. 해도 이게 탄력에 잘 안 붙을까 봐 그럴게요. 우려도 했는데, 예. 요즘에는 단독 보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저희도 그 해당 녹취록 준비했는데요. 예. 먼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직접 대화 통화한 녹취 내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날짜가 2022년 5월 9일 날입니다. 그날은 취임 전날이기도 하고요. 5월 10일 날 전략공천 발표가 납니다. 네. 공천 전날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 여사가 해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공천에 약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개입한 거잖아요. 뭐 개입한 정황이 거죠. 아니고 저는 그쵸. 그 개입한 거라고. 김 그 여사가 뭘 나와야 개입 그냥 갈 거예요. 개입한 거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고 그냥 기소장을 써서 개입한 공소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관위원이 가지고 왔는데 나는 김영선 하라 했다고 그러고 김 여사 좀 해줘라. 해줘라 그랬다 그러고 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걸로 또 이전에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김영선이 공천 받았고 받는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해줘가지고 뭔가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뭘 해줘야 될 게 있고, 결과론적 세비 이른바 반띵 사건까지 쭉 연결하면 이건 그대로잖아요. 쭉 연결하면. 맞습니다. 요거만 빼도 그렇지만, 그래서 필요하다면서요. 목소리 정말 듣고 싶다면서요. 그래 들려줬잖아요. 들려줬는데 또 아니래. 또 아니래.
그래서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거 그 이후에 요 관련해서도 부연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명태균 씨 발 얘긴데요. 그거 듣고 다시 또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자, 요 녹음 내용은 6월 15일이긴 한데 아마도 5월 9일 날 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네. 요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6월 15일 날 녹음된 거긴 같은데 5월 9일 날 내가 이렇게 통화했는데 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가 막 대통령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마누라게 그 김건희 여사 앞에서 일부러 보여준 전화를 했다. 이런 뉘앙스의 내용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통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대통령이고 김건희 여사가 싹 다 정리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 들죠. 진짜 V1이 예. 김건희 여사였나. 근데 문제는 요때가 정말 집권 최초반이에요. 그쵸. 집권 타기 전이네.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거고 이거 녹음은 2022년 6월 15일이거든요. 아주 초반인데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를 더 위로 올리고 대통령을 좀 밑으로 일반적인 집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우리 전 기자 결혼 안 하셨지만 부인이 느끼시나요? 높죠. 높긴 높은데 남들이 저한테 와이퍼 높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대통령인데도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오간다. 요게 설령 사실 집 안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좀 그럴 수 체면도 없죠. 지켜줘야 하고. 없죠. 그럴 수 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그 뒤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앞에 놔두고 공천했다라는 얘기를 자랑한 거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공천에 개입한 그리고 이 명태균이 처음부터 했던 내용은 김영선을 보궐선거에서 넣으려고 아주 관계없는 곳에 왔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고향에 있는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에 보궐선거에 넣으려고 넣고 여론 조작해주고 대가는 안 받고 그 이후에 된 다음에 세비 반띵까지 쭉 연결되는 정황이거든요. 그만큼 명태균 씨가 자, 이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이거 말고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좀 막 소리치고 막 이런 녹음 내용도 어제 JTBC 좀 보도가 됐는데 그것도 조금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나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온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데?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정말 환청이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죠. 네, 폭력적인 언행과 예. 네, 그 언행과 그 분위기도 굉장히 네. 놀랍지만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냐. 저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2년 6월입니다. 이제 대통령 이제만 대통령 되고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권력자는 누구냐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김영선 전 의원 아주 중진입니다. 여권의 오선 의원이죠. 네. 완전 하대하는 모습이 소리 지르고 정신 좀 차리라고 누가 권력인지 모르냐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모르냐 막 소리 지르는 모습. 그때도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고 권력은 김건희 여사 표현하고 이게 지금이 아니에요. 2022년 6월 달에 녹음된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한테 붙어 있어야지 육선할 수 있지 않냐. 음. 권력을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전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녹음 내용이라고 저는 사실 좀 믿고 싶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 되고 그달 있었던 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자, 오늘 녹음 내용들 위주로 오늘 뉴스픽을 좀 다뤄봤는데 이 민주당에서 오늘 국회 운영이 국감 진행이 되고요. 또 강혜경 씨가 출석을 합니다. 네. 그 민주당이 좀 더 녹취나 녹음 내용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혹시 공개를 할까요? 녹취가 최소 50개 더 있다 있다라는 해요. 내용이 오늘자 이제 노컷 뉴스로 단독 보도가 나갔거든요. 네, 50개. 게다가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만 해도 2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파장은 더욱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녹음은 민주당이지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명태균 씨도 본인이 녹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세에 몰린 숨겨놨다, 만큼, 네. 태워버리겠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는데 무덤에 묻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명태균 씨도 필요하다면 본인 조사가 지금 임박하기 때문에 본인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당선인의 개안타? 한번 봅시다. 이 관계된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관계된 사람이 너무 많아 다들 입을 닫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그냥 얘기를 해요. 좋게 얘기한 거라고. 좋게라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조사 누가 했습니까? 2017년, 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이거 공천 개입 조사한 사람이 윤석열 당사자죠. 대통령입니다. 네. 징역 2년을 받았었어요. 모릅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지.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화만 나는 것 같아요, 화가 요즘. 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녹음 자료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이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신 것 같아요. 아우, 예. 뭐 제가 다른 능력은 없어서 부지런한 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왠지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일찍 왔다 갔다 하실 그렇게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을 보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잖아요. 요즘은 출퇴근 안 하시죠? 지금도 출퇴근. 정말 그거 지금도 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부여, 청양, 공주인데 네. 공주에서 국회까지 여의도까지 항상 출퇴근을 거의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초선이었잖아요. 네. 19대는 2012년에서 16년까지. 예.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 초선 때도 이제 4년 내내 공주에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했고 이제 8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시민들의 그 반응이 또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냥 거기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대략 2시간이 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님들보다 오히려 그러네요. 제가 더 짧게 걸려요. 예, 그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하고 예, 비교해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공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터미널까지 오는데 예. 약 1시간 반 한시간 반 걸리고 거기서 여의도까지. 여의도 그 국회까지 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예. 25분. 와. 예.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다니면서 지역구 분들도 많이 볼 거고 또 지하철 타면 또 많은 국민들 시민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지하철 타는 구간이 제일 재밌어요. 아. 거기는 이제 공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올 때는 이제 공주의 지역구 분들 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막 그 마을에 무슨 정자를 좀 놔달라, 무슨 마을 암기를 포장해달라, 네.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막 이런 일들부터 정책 제안까지 많은 말씀을 듣긴 하는데 예. 이 지하철에서는 지역구 주민만이 아닌 아주 다양한 분들 국민들, 시민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입법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에다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사무실이 보통 2개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회관에 하나 있고 지역구에 지역구 하나 있고 사무실. 네. 저에게는 고속버스 의원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자, 이번 국감 21대 국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19대 하다가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때는 네. 이제 의원들끼리도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당이나 각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는 뭐 상들이 있어요. 네. 국감 잘했다고. 그래서 19대 때는 아마 제가 거의 국토위 소관이었는데 네. 정말 싹쓸이하다시피 이제 네. 했는데 어허. 이제 8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8년 만에 간절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더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들어오신 그 초선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약간 알려주시기도 하겠네요. 아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후배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또 기쁘게 바라보고 있고 네. 8년 동안 국민과 시민 속에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아주 간절하게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감 얘기도 하지만 지금 나라 상황이 좀 국정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뭐 어제 지금 대통령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 긴급 공개를 한 거긴 한데 좀 뭐 탄핵 등등의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탄핵이란 말은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꺼내기가 어려운 사실 어려운 용어잖아요. 말이잖아요. 써서도 좀 쓰면 집권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예,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 탄핵이라고 하는 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고 네. 우리 국민들은 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뭐 무슨 민주당이 이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네. 무슨 막 정파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한 번 그런 트라우마를 가졌던 국민들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바로 앞 코너에서 네. 우리 박지원 앵커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지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라고 하는 걸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왔고 네. 어제 그 녹취 공개를 통해서 아하. 이 모든 전국의 변곡점이 이제 지났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제는 탄핵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생각하는 된다고 거군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서 이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대놓고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저희 조사도 좀 뉴스토마토도 그런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어쩌면 반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건 지금 심각한 건데. 너무 안타깝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탄핵 이야기를 설사 정치권에서 네. 민주당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더 이상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충정인 것이지 민주당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집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파적 이익이 절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진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여당이 큰일 났구나라고 반성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 듣고 빨리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대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 안에 탄핵 발의 의원연대 뭐 이런 걸 지금 아니 그거를 앵커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제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아, 맞나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만큼 탄핵이라는 말이 국민들 들으시기에 네. 너무나 아픈 말씀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정파적 이익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전체 야당입니다.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사회당, 뭐 기본소득당 뭐 네.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하. 이제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처럼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시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네. 이제는 실제로 탄핵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 광장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왜 거기에 탄핵 발의 준비의원연대라는 준비라는 말을 넣냐면 예. 이 문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셔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법적 제도적으로 위헌과 위법을 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네.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번 따져보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의원연대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민주당이 그중에 이제 9명의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아직은 잘 국민들이 모르셨어요. 예, 사실은 오늘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예. 9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에 뭐 신중하기로 소문난 박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현 우리 의원님 사실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도 다 꼼꼼히 따져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1차로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 많은 언론들이 놀랐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어제 그런 어떤 녹취 공개나 변곡점이 네. 있어서가 아니라 아 원래 있었어요. 예, 이미 아하.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제는 준비를 떼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정식으로 11월 13일 날 이제 준비를 떼고요. 네. 탄핵 발의 의원 연대라고 하는 모임을 정식으로 발족하기로 했는데 현재로 35분의 오. 의원님이 참석 현역 35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참석하고 참석하시는군요. 있고요. 예.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이 말씀에 맞추어서 같이 갈 텐데 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안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지만 11월 13일 날 그 발족을 하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에 공동 대표입니다. 아 대표시군요. 예. 탄핵 발의 의원연대의 대표. 또 다른 대표 공동 대표라면 다른 정당입니까? 조국 그렇습니다. 정당? 예. 밝힐 수 있는 거? 그럼요. 조국 혁신당의 이제 황운하 의원님 원내대표가 네. 공동 대표를 하기로 현재는 내정된 상태이고 예. 13일 날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선출이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은 어제의 녹취 공개하고는 관계없이 준비를 하는 거고 11월 13일에 탄핵 발의 의원연대 발족이 되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대표로 이제 간다고 하는데 어제 녹취 내용을 조금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민주당이 긴급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갖고 있던 거를 그냥 시기상 낸 건지 왜 긴급으로 낸지 그런 것들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저도 네.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신중하고 아하. 보안 속에 이 문제가 다루어져 온 것이고요. 예. 그만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께 충격을 드릴 수 있는 국민이 네. 아파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녹취의 입수 경위와 뭐 이런 것들은 밝힐 수가 없을 텐데요. 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그리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노력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공개할 녹취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소통수석도 하시고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 반응이거든요. 네. 공천 지시는 안 했고 대통령이 좋게 얘기했다.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고 윤상현 위원장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다라고 대처를 했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안 되는 것도 압니다만 예,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중하지만 한마디로 웃기고 있다. 그 정도는 웃겨요 정말로. 웃깁니다 진짜로. 근데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때마다 예. 대통령실이 보였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입국닫. 입을 닫고 있었죠. 말을 안 하고. 말을 예. 안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안은 한 달이 지나서 해명이라고 이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사안이 나왔을 땐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이 즉각 해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일 것이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 출신이고 홍보 수석 출신 네. 아닙니까? 예. 저희 때는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소통수석을 했지만 하셨죠? 예. 당연히 제가 할 일이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 사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민주당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네. 드디어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대응이 늦을 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바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대응이 바로 즉각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바로 반박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녹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면 네. 명태균 씨에게 뭐 그냥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즉각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연락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취임 전날이에요. 취임 전날. 취임 전날 그 자체가 거짓인 게 드러난 거예요. 예. 다른 내용을 빼고라도. 아유, 참. 이 내용의 심각성은 이제 국민께서 판단하실 텐데 우선 대통령실이 대응을 보면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서 이 정도 대응하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정말 심각함을 느끼는 거예요. 청와대에 계셔 보시니까 네. 대통령실에 아니면 청와대에 이런 해명은 신뢰감이 엄청 10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공식적인 그럼요. 대응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웃긴다고 제가 예. 이런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녹음이나 녹취가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물어볼 때는 없거든요. 대통령은 직접 물어봐야 돼. 이 전화 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 지점을 네. 지적을 했는데 네. 이런 사안이 생기면 대통령님과 영부인께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당연히 예. 그 두 사람 아니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웃길 정도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저는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 드렸어요. 방송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지도 못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질문을 못 한다.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대변인하고 또 소통 네네. 수석하셨으니까 뭐 비슷한 일은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문재인 그렇습니다, 정부 시절 그렇습니다. 정부 때는 혹시나 비슷하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대변인은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훌륭한 앵커신데 어떻게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네.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유 뭐 절대 짠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제가 거예요. 2017년 네.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갑자기 출범을 했잖아요. 네. 탄핵이 되고 네. 인수위도 없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이제 호출을 받아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저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변인에게 특권을 드리겠습니다였어요. 특권을요? 진짜로요. 예.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뭐 새벽이 됐든 네. 밤 늦게가 됐든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와,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 첫 말씀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 보도가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 만나고 기자님들께 춘추관이라고 하는 기자들 공개 인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정식 브리핑 말고. 백벌이라고 그러죠. 백벌. 예, 예, 예. 예.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드렸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는 재밌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많이 됐는데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이게 너무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했던 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변인을 하면서 또 국민소통수석을 하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국민께 진심으로 진실로 네. 그렇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고 대변인의 역할인데 저는 막 다 보면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요. 그때도 15시간 이후에 나와가지고 김은혜 수석 전 수석이 자세히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은혜 홍보수석 네, 제가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역할이잖아요. 홍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이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네. 뭐 다른 내용은 빼고 예, 예. 바이든 날리면 뭐 빼고 네, 빼고 정말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네. 제가 같은 동업자로서 어떤 표현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동지 의식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15시간 지나서 나오는 게 홍보수석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빨리 해명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 알려야 되는데 대통령은 말씀을 안 주셨을 것 같고요. 제 추측해보면. 그래서 그 시간에 15시간을 얼마나 홍보수석이 고민을 했을까. 피가 말랐을 그러면서 예. 창조적인 이거 창조해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면으로 그래들 이번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밑에 참모진은 사실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지 몇 번이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응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지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웃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네, 대통령 개인의 보좌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국민을 섬기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여쭤봐야 돼요.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를 드리려면. 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을 섬기는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만을 위한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예, 있어요. 그런 조직이어서 근데 정말로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보수 언론의 어제 사설과 논평의 제목을 보면 네, 비극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제목으로. 보수 언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비극이 예. 잉태됩니다. 예, 그래서 비극의 씨앗. 다시 한번 이 전국의 이런 흐름과 국민의 경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
정말 잘해라라고 네.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방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달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자격이 없죠. 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모든 대통령실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마저도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 뭐 보수 언론의 사설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도대체 어떤 처지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처지는 아내를 향한 처지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처지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국민의 공직입니다. 공모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모. 예. 사적인 얘기를 할 때가 네, 아닌데요. 하여튼 뭐 그런 심각한 정국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탄핵을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은 그런 아픔을 주지 않도록 어제 민주당의 녹취록 공개를 네. 기점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바꾸는 네. 그러한 어떤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거하고 관계없이 탄핵 연대 의원 연대는 지금 발족이 된다. 그렇습니다. 11월 13일 날. 네. 자, 또 하나 좀 이게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보단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특보단에 이름 올리셨어요. 저도 예.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정식으로 예. 당에서 저에게 뭐 그런 거 제안이 온 바도 없고 하지만 아마 언론 기사에 의하면 네. 다음 주쯤에 민주당의 이제 대표 특보단이 이제 발족한다 네네네네. 이런 기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분야별로 정무, 경제, 네. 그다음 민생, 그다음에 언론 뭐 이런 정도의 특보단이 구성이 되고 현역 국회의원들로 네.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아마 제가 이제 언론 쪽으로 특보단의 하겠죠. 단장으로 내정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인데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지 네. 아직 정식으로 당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뭐 사실 그 특보단에서 뭐 또 할 일이나 이런 것도 차차 정해야 되겠네요. 아직은 정확하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언론의 기사의 초점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집권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권 플랜이라는 말도 민주당에서 쓰는 것도 뭐 사실이지만 네. 저는 이런 책임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한 이런 일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지금 위기로 좀 빠뜨리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결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질이 멸렬하니까 빨리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가 집권해서 우리 정파의 이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만약 저에게 그런 어떤 당에서 제안이 오고 역할을 맡아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으로 정말 집권 여당이 못하는 이런 일을 제1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인가요? 11월 2일 날 그렇습니다. 민주당 예. 장애 집회가 예정돼 네네.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방탄 아니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5일 그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그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것에 대한 네. 말씀 드리면 아니 그러면 집권 여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를 다 지나서 네. 이제 기소가 되어서 네.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선거 남았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법원에도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예. 민주당이 무슨 힘이 있어서 집회를 하면 법원이 예. 판사가 부담을 가질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왔나 봐요. 아. 네. 민주당은 그런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선고만 남은 이 시점에 방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선 그게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내일 이제 그 집회의 명칭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라고 제가 할게요.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입니다. 규탄 대회. 지금 예.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민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뉴스만 틀면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 이런 지경인데도 집권 여당은 민생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네. 오로지 모든 것이 김건희 그야말로 김건희 방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을 이야기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의혹과 뭐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에 대해서 무혐의 맞습니다. 처분했고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이 뻔뻔하게 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거 하면 대통령은 다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민께 이런 장애 집회를 통해서라도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검찰에게는 아하.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과 경고를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가지고 왜 민생을 안 돌보고 그런 국회 얘기 살수 합니다. 예. 하는데 밖으로 나가? 그건 그들 이야기죠. 네. 예. 결국은 그 20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면으로는 지금 딱 멈춰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에서 또 하겠다라는 좀 말씀까지.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녹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한 그 녹취가 나온 변곡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장애 집회를 앞두고 오늘 민주당이 긴급하게 전체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 위원장들 오늘 11시인가 오늘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아, 그럼 지역위원장들 다 옵니까? 네, 다 옵니다. 오, 예, 엄청 예. 큰 어떤 행사.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이 문제가 우리의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그 위기의식을 네.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내일 장애 집회의 여러 가지 성격과 이런 것들을 잘 규정하고 이 전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민주당이 다시 한번 규정하고 네. 국민과 함께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작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꼭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탁 봉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 안보, 정치 상황. 금요일 이분과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아닙니다. 이제는 간신 간별사가 됐습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듣고 싶다던 대통령 목소리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고 총 좀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예. 어떤 사건을 대하는 행태를 보면은 예. 증거 있어? 뭐 녹취 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잘 해왔잖아요. 맞아요. 제가 고발당할 때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자 이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처음에 명태균이 이제 김영선이 됐어. 네. 윤상현이 갔어. 뭐 하면서 이제 떠벌릴 때 예. 저 봐라 저 허풍이다 저거 예.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하고 뭐 통화한 근거가 뭐 있냐? 그런데 뭔가 그걸 암시하니까 조용히 간을 보고 있다가 네. 이번에는 대통령 녹취가 나왔어. 이제 나왔어요. 네. 그렇게 뭐 듣고 싶다니까 목소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윤상현하고 녹취 있어? 그래서 저거는 좋은 말 한 거야. 윤상현하고 주고받은 게 없잖아. 이러다 어느 순간에 그 증거가 툭 나와. 네. 그러면 윤상현이 그 공관위에 지시하는 거 봤어? 봤어? 그러면은 이제 계속 법이라는 게 네. 요준 거 없잖아. 조준 거 없잖아. 이러면은. 끝도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산에 가서 호랑이 발자국만 보면 호랑이가 없어도 호랑이가 있구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보니까 저 골목 구석에서 구린내가 쑥 나는 거야, 맨날. 예. 그러면 그 어둠 속에 뭔가 있는 거야. 있는 거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어떤 놈이 보니까 거기서 바지춤을 급히 올리면서 손에는 두루마기 휴지가 들려 있어. 네. 그러면 그 놈이 싼 거야. 싼 거 간 거죠. 그럼 그 놈이 똥 싼 거라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똥 싸는 장면 봤어? 그러니까요. 그 똥이 그 똥인지 유전자 감식해 봤어. 이제 이렇게까지 안 돼. 나가면 예.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래로 인간이 이제 추론의 능력, 이 이성이 네.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현대의 진보 사상은 네네.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그걸 추론을 하는 능력을 우리가 인간이 이제 문명의 토대를 닦은 건데 네. 그런 어떤 능력을 신뢰하셔야지. 이런 어떤 정루, 좌우, 정황 또 어떤 그걸 구성해내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고 그걸 채우는 그 라인이 있다면 다른 가능성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러면 네. 그걸 증거라고 하는 것이요. 믿어야 돼요. 그 정도. 이걸 인간의 어떤 당연하죠. 이성으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예. 완전하진 못하지. 네. 그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완전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예. 그러나 용산이나 네. 국민의힘이 뭘 해명을 했는데 왠지 석연치가 않은데 그걸 반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저 해명이 거짓이고 처음에 우리가 심증을 뒀던 게 진실이구나 하는 네. 데는 대세 판단에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내일쯤 보라니까. 이제 또 나옵니까? 그런 녹취록 있어? 뭐 윤상현은 부인하고 있잖아. 덕담이었대잖아. 이래고 버티는데 이러면 빠져나갈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용산의 판단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자들이요. 이게 사람의 이 인간의 이 인격을 대놓고 조롱한다고.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저는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경선 이후에는 한 번도 연락한 바가 없고 김건희 여사를 좀 달래려고 김건희 여사는 명시를 달래려고 했던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인제만 녹취 없겠지 이래가지고 이런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어때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 호구로 보는 겁니다.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예. 어떤 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 자기 법기술에 대한 과신. 네. 내가 이걸 많이 다뤄봤다는 그리고 버텨야 된다는 일종의 아지. 네. 이런 것들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그냥 근근덕신 숨만 쉬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몰라. 네.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거는 네. 이런 어떤 그 엽기와 변태 스토리가 이렇게 하나의 증거나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 권력은 어떤 권력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건데. 예, 권력을요. 이건 김건희 섭정 체제입니다. 섭정이라고요? 네. 우리 오빠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서 지가 뭔지 하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내가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옛날에 중국 황제가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면 왜 섭정이냐 하면은 외척들이 보기에 황제가 아무것도 몰라. 섭정이죠. 넌 어린 애야. 이래서 도와주는 거라. 이걸 섭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섭정. 섭정이 옛날에 기억나시죠? 데뷔 마마가 뒤에 이제 그렇죠. 병풍 치고 앉아가지고 전하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어린 황제가 임금이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그거가 아니면 뭡니까? 섭정과 거기에 있는 윤회관이랑 간신의 비전에는 이게 왜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냐고 느끼냐 하면은 어떤 왕조적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왕조요? 예. 아니면은 어떤 강남의 야쿠자 세계 같은 이런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악을 하고 충격을 받는 거지.
어떤 공화적인 이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 세상 이런 순리와 어떤 체계와 시스템 그게 이런, 공화정의 우리 헌법상 공화정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에 가서 다른 거.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하고 왕조가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고 섭정 체계로 보여지니까 그때 우리가 이 낯섦은 뭐지? 이런 어떤 저 당혹스러움은 네. 뭐지? 네. 이런 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지금 퍼져 있는 거죠. 민주공화국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돌아가는 게 우리 공화정 시스템인데 왠지 왕조, 섭정, 조선시대, 중국 황제, 섭정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낯설하는데 자 일단 어제 녹취록 한번 다시 들어보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좀 들어주시죠.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이게 2022년 5월 9일 날 공천 전날의 녹음 내용이고 그 다음 날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 공천을 받습니다. 다음 날 취임식도 관계되고 취임식 참석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한 달이 좀 지난 6월 15일 날 2022년 6월 15일 날 명태균이가 아는 사람한테 이 통화 내용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것도 요것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엇이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라 저거 한치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자, 2022년도 5월 9일 대통령 육성 녹음도 충격적이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게 6월 15일 날 2022년 6월 15일 날 이 녹음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명태균 씨 얘기도 충격입니다. 지금 보면 그 문자 메시지 오빠는 이제 확실히 드러납니다. 철없는 오빠, 무식한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거 뭐 친오빠라고 또 변명 벌써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메시지 오빠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가장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한데 그건 명태균이 중간에 말을 바꿨죠. 네. 친오빠였다고. 친오빠라고 본인이 또 그것도 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준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오빠가 누구 오빠일까? 네. 전 국민 오빠 찾기 운동이 벌어졌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싱겁게 끝나는 문제고 네. 문제의 그분 목소리. 네. 그놈의 목소리. 그분 목소리가 나왔어요, 나와면서 이제 다 깨어 맞춰진 겁니다. 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사항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그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당을 보는 시각이 이거는 말이야 그 뭐 하라면 하지 말이 많어. 지시 내렸는데 왜 안 듣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왜 말이 많어? 말이 왜 많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정 관계를 바라봤다는 거야. 나는 사실 요 말이 척 가슴에 꽂히더라고. 말이 많네 당에서. 당은 말이 많아야 돼요. 당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그게 맞는데 그게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시를 그러니까 했는데 하라면 까라면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서 보듯이 당을 바라봤다. 이런 점들이 일단은 꽂히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녹취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6월 15일 날 녹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공천 발표부터 했으니까
취임하는 날 첫 번째 업무 자체가 불법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딴 것도 아니고 그런 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본인이 잡아놓은 기소했어요. 기소했어요. 본인의 첫 번째 범법 사업이 취임식 당일날이라는 거.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자기 친박들 그거 좀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한 거를 정무수석실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예.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장은 나는 몰랐다고 그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에도 범죄가 돼가지고 2년형을 받아놓고 그 기소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몰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6월 15일 통화를 네.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는 명태균 씨의 약간 전달 과정은 좀 있다고 봐.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허세 같은 건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근데 정권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예. 그리고 요때부터가 이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급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했던 거는 맞는데 네. 요 말투 자체는 명태균 씨가 조금 약간 만들어낸 것 같고 그다음에 욕설이 섞여 있어. 난 저게 XX가 되게 궁금해. 저게 뭔지. 전 알 것 같긴 한데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그렇죠. 많이 이런 뜻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거 방송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의 말은 대한민국은 여사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래 자기식 헌법 1조가 만들어졌고 이 정신이 이후 모든 행보에서 관철이 된다고. 의원님 제가 더 충격적인 게 이게 언제냐면요. 지금이 아니에요. 2022년 6월 15일 대통령이 되고 한 달 됐을 때 벌써 권력 1순위는 김건희 여사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허세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 장관 앉히라는 그 얘기 장관 앉혀라,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하면 마누라 앞에서 저 변명하는 거야. 이렇게 전화 받고 보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면.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또 저거 앉혀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뉴스타워에서 보도한 겁니다. 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그다음에 송파에 누구요? 조은희라는 의원. 요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무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공직까지 전반적으로 지도 편달을 한 거니까. 장관 앉혀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그 장관 이렇게. 앉혀. 이거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했다. 이게 지금 그거는 사실상 인사를 지시하고 대통령은 그 지시를 따르는 역할을 했고 혹시나 뭐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들어주면서 얼굴을 마주치면서 자, 내 지시했대? 이거 보여준다. 이 얘기를 지금 명태균이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뭡니까? 그냥 여사가 대통령만 조종해가지고 그 사람 장관 앉혀야지. 그 사람 어디 정부 기관장 보내야지. 설령 이렇게 해서 종결을 했다면은 이렇게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김건희 스타일이 그거를 과시한 것 같고 다 알려줍니다. 밖에 나가서 아마도 그건 뭐냐면은 본인 위주로 줄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 그걸 갖다 성과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고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러는 이면에서 이제 정권 초에는 그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옵니까? 또 당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사람들을 앉히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가 그거를 일정 정도 견제하고 차단막이 역할도 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당의 국민의힘의 윤핵관은 김건희 여사하고 상극이에요. 옛날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검찰총장 인사부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집권하고까지 이게 김건희 여사는 죽 써서 개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일종의 어떤 개입의 에너지였던 것 같아.
명태균 씨는 또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네. 정확하게. 네, 그렇죠. 그럴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원래 간신은 이게 저 권력자와 어떤 그 관료들 또는 어떤 이 집권당 사이에 예. 틈을 보고서 그 진격해 들어오거든요.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그렇죠. 획득하는 거잖아요, 간신들이. 그렇습니다. 책 읽으신 것 같네. 김영수 교수 책에 정확히 나오는 하도 표현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나오면 비집고 들어온다고 돼 살짝 있거든요. 봤어요. 비집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우선 국민의힘하고는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류의 예.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뭐 그걸 우리는 소위 개혁보수라고 부르는데. 예,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개혁보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지내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든가 예. 또 네. 후원금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쪽에서 뭔가 놀고 싶었던 거야. 네. 내 친구들은 여기인데. 예. 근데 국민의힘만 생각하면 옛날 그 도이치모터스 그거 네. 김진태가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네. 장재원이 나오고 네. 아우. 오늘날 김건희 의혹은 다 그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다 만든 그 거예요. 청문회 때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고 우선 본인도 약점이 있고 네.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자꾸 윤핵관들한테 포획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이게 하루하루 애가 탈 노릇이라서 그래서 뭔가 더 이걸 갖다가 좀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니들이 윤핵관이라면 나는 김핵관을 만들겠다. 네. 자기의 핵관들. 그래가지고 우선 대통령실의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말 잘 듣는 정보 라인도 만들고 네. 장관도 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 저 윤핵관이 우리 오빠를 다 좌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이런 식의 권력의 판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는 권력을 진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두 사람의 통화,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예.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또다시 간신 간별사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오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했어 그냥. 시키면 대로 하있어 그냥.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저희 강혜경 씨 뉴스토마토 보도 김영선 전 의원이 쩔쩔맨다 명태균 씨한테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녹음 내용, 증거 내용이 지금 들었는데 의원님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대 법대 법조인 출신의 5선 중진 의원입니다. 왜 저래 쩔쩔매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합니까?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몇 번 곱씹게 되는데 네. 그 소리 버럭 지르면서 하는 말 중에 예. 본인이 왜 판단을 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본인이 판단하죠, 국회의원인데. 오선 의원이에요, 오선 의원. 오야가 하는 거지. 오야라. 내가 왜 아까 야쿠자 같다, 강남 세계 같다, 예. 이런 낯설음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지금 용어 자체가 조폭 용어잖아. 오야라는 게 조폭 용어죠. 오야붕. 두목. 예. 그런데 저런 어떤 거에서 네가 무슨 판단을 하냐. 이게 가장 모욕적인 대목이거든. 야,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도 사람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선 의원들을 보면은 네. 권위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항상 하더라는 말이야.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게 돼 있어요. 뭐 당을 옮기든지 아니면 몰라 어떤지. 야, 내가 다음번에 한 자리 쟁취 못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이런 사고에 중독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국회의원이 이 세비만 갖고 따지면 대단한 권력은 아니거든. 밖에 나가면 돈 더 벌어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정의 욕구가 이게 마약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 선수가 올라갈수록 뭐 이제 못하면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 그런 생각이 두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직이나 자리에 극도로 집착하고 끌려가는 이제 정치인이 되는 그런 민낯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 몰골이 된다고. 근데 딱 갖고 놀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충격적입니다. 갖고 놀기 좋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그럼 자기가 국회의원 하든지 저렇게 혼내면서 저 때도 언제냐면 2022년 6월달 대통령 되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인데 저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야, 권력 1순위가 누군지 알고 좀 제대로 좀 해라. 혼쭐을 냅니다. 그렇죠. 저 때도 김건희 여사가 더 높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완전히 이제 권력이 사적 질서로 이게 이제 김건희가 하나의 권력의 꼭지점에 정점에 있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이제 줄 서고 저 야쿠자 모랭키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사적 질서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저 온갖 엽기 행태가 다 나오고 이러는 건데 사실 나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이럴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죠? 김영선 의원 딱 저렇게 한마디도 항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저렇게라도 해서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 제가 솔직히 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는 국회의원 몰라서 저게 저렇게 쩔쩔매면서 저게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쩔쩔매면서 하고 싶습니까, 의원님? 의원 하셨으니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살아온 정치를 그렇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스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반대편에 또 어떤 소심한 나머지 이제 팍 튀어오르고 삐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명태균이 그걸 압도해버려요. 심지어 이준석 대표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까지도 저 어떻게 보면 명태균한테는 저런 류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나는 의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답변하는 게 좀 시원찮아요. 그렇다니까.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 한 명 등장합니다. 강혜경 씨가 그 법사에서 냈던 의원 27명 그 중에 한 명 또 좀 전에 언급했던 조은희 의원인데요. 명태균 씨가 조은희 의원을 언급하면서 또 뭐 장립무사 이야기가 다 장립무사 나오죠. 장립무사 얘기인데 요것도 얘기 한번 들어보고 녹취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조원이 전화 왔더라고. 대표님 이제 내보이라 광역단체장 둘이 앉으시고 김진태 박한수 진짜 생각하신 대로 쥐는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생각하신 대로 두 사람 다 앉히고 저 조은이도 만들어 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역 황태자십니다. 이런 진짜 기가 좋았어. 대통령 네 분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우리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제 것도 그렇고. 그러면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손에서 26까지 소 젖자다가 나온다는데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그래 내가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를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봤고 김건희를 내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김건희가 사람 볼 줄 아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안수. 자, 조은희 의원 지금 2022년 재보궐선거 할 때 서초갑, 그 전에 네. 서초구청장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 입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박완수, 김진태, 김영선, 조은희 등등 얘기 계속 나오는데 다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명태균 씨 이 녹음 자료면 또 권력 1순위 김건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1순위예요. 그리고 공천 다 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녹음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가 뭐 어떤 공적 가치가 아니라 예. 완전히 이제 불나방처럼 그 권력에게는 사정없이 날아가고 네. 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정치를 해왔던 이 어떤 병든 의식, 네. 병들어가는 우리 정치인들의 어떤 의식 구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 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본인이 통했다. 나쁘게 말하면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네. 오만방자함이 이제 거의 하늘을 찌르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는 내 거다라는 식의 말투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고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이런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무서운 게 네. 옛날에 그 히틀러가 극장에서 화가할 때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화가가 꿈이었는데 그렇죠. 1차 대전에 하사로 참전했었고 예. 이랬던 인물이 어떻게 해서 괴물이 돼 나가는가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인물 예. 하우스호퍼라는 인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훗날 나치당의 2인자가 됩니다. 나치가 집권했을 때도 실력자였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티벳 밀교에 심취하고 있어서 그 나치 문양이 그게 불교 문양이거든. 이게 그 불교에 반대적으로 그걸 뒤집은 뒤집은 거예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엄마야.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사이비 지정학, 예. 그러면서 폴란드 체코 침공의 그 농거를 만드는 아하. 그게 이제 독일어로 레벤스라움이라고 하는 예. 생활권 개념, 생존 공간 이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히틀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거든. 네. 그 괴물을 만든 거죠. 오늘날 제가 명태균 씨를 보면은 이 김건희식 어떤 그 세계, 김건희 왕국을 통해 가지고 나같이 알아주는 사람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끼리 손을 받으면서 이렇게 권력을 빌드업 해 나가는 예. 이 과정은 명태균 씨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예. 이게 바로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공화정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공화정을 이게. 왕조 같은 섭정 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조은희 의원이 전화해서 이제 영남권의 황태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합니까? 말에 엄청 흐뭇해한다. 신났어요. 엄청 흐뭇해. 할 수 있는 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아서. 예.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뭐랄까 이게 저 옛날 중국 황제 시대에 이제 어떤 간신이 하나의 어떤 예. 권력과 돈을 갖다 그런 긁어모으기 느낌이잖아요.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밑에서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네. 그냥 띄워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사실 역사적으로 자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말하면 명태균 같은 사람은 간신인데 간신이 뭐 왕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싹 꼬셔가지고 실력자가 되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꼬마 같은 그런 수렴청정하는 그런 얘기, 뭐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 5살짜리 꼬마 뭐 이런 얘기 하긴 했는데 그거랑도 사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그러면 대비하고 그 간신한테만 줄을 서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게 해서 출세한 게 장의라는 사람이에요. 장의. 우리가 합종연행하면은 이제 항상 예. 나오는데 아하. 합종연행의 그 유명한 석합 장의가 간신은 아니지만 네. 어느 날 보니까 황제가 나를 안 알아주거든. 모르니까. 자꾸 멀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대비가 있었다고. 네. 그런데 그 동생이 이웃나라 뭐 진나라인가 어디서 벼슬자리 하나 못 얻어서 그냥 골골하는데 네. 자기가 그 나라 출신이거든. 예. 그래서 그 대비를 찾아가서 내가 동생분을
재상으로 등용하도록 그 나라에 작업을 해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라인을 통해서 황제 신임을 다시 받고 예. 끌어오는 예, 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예. 또 당나라 현종 때 양국층은 양귀비를 통해서 맞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명태균 씨가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네. 자기가 왜 이런 권력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뭐냐고. 차라리 그 얘기라도 지금 하는 게 맞죠. 근데 전혀 없어요. 이런데 이 사람이 어떤 처세와 권력에 대한 어떤 비선의 특징은 다 나타났는데 비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는 뭐고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난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 없어요. 많은 녹취 파일에 없습니다. 없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서사요. 네. 뭐 소 젖이나 짜던 놈이고 예. 내가 서울대 뭐 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예, 최고라고. 네. 아니 인생의 서사는 알겠다니까. 그거는 소설로 써도 손색이 없어. 네. 아주 한강 소설 같은 급에도 올라갈 수 있어. 한강까지 또. 아니 어쨌든 그 시적 산문인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표현력이 예.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나라를 어쩌시려고 이러신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요. 어쩌시려고. 이제는 그 질문을 해야 되고 명태균 씨도 이제는 답을 해야 돼요. 뭐 자기가 뭐 녹음 자료 말 갖고 있다, 뭐 묻었다, 또 태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셨고 어떻게 하려고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한테 두드러지는 거는 권력욕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녹취록들 보고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는 또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는구나. 내가 이런 서글픈 느낌을 금할 수가 없고 네. 결국은 권력욕입니다. 제가 네. 보기엔.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빠진 게 뭐냐면 진정성과 겸손함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빠진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본인의 권력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권력. 네. 어떤 시민들에게 이 나라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공적 논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될 때 위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고. 그게 결국은 지금 김건희의 섭정국가, 네. 거의 컬트 국가죠 사실은. 야,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우리 어떤 상황까지 대한민국. 갔다 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조들이 이룬 대한민국 우리 민주공화국이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이런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예. 아니 모조리 다 잡아들여야 돼 지금. 저는 다 이거.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정치가 된다고 믿는 보수 여당. 예. 국민이 윤핵관 아니면은 저런 식의 여사 네. 라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얼기설기짠 이런 자들한테 더 이상 나라를 맡기실 겁니까? 그래? 맡기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신간별사 우리 네. 최강 디펜스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세계화 K 보시고 채팅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라흐마니노프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나오고 있죠? 커뮤니티하고 채팅창 공지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방송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신용환 교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놓치지 않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 어디 가지 마시고요.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코너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합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알파고는 또 지난주 빠졌어요. 네, 자꾸 빠질래요? 스탄 5형제 중에서 세 형제로 갔다 잠깐만요. 왔습니다. 스탄을 가셨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키스탄, 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네.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 세 군데. 스탄 거기 왜 갔었어요? 이제 뭐 그 지제도 있고 방송 찍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근데 확실히 거기 가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의 백권 경쟁이 느끼더라고요. 그 위치 자체가 러시아가 바로 위에 있고요. 네.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네. 옛날로 따지면 그 중앙아시아 그 초원 아닙니까? 네, 두닥두닥두닥 그 중요한 자리 스탄인데 네. 거기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하고 지금 패권 경쟁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게? 원래 이제 러시아는 야 예전 우리는 여기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야라는 그거 좀 느껴지고 약간 소련 러시아. 예. 예. 근데 그 방면에 중국도 아니야 이제 형이 우리지. 예를 들면 타지키스탄의 그 네. 아주 예쁘고 너무 웅장한 국회가 얼마 전에 개관됐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중국이 만들었다고 선물로 준 거예요. 어허. 그리고 지금 타지키스탄 가보시면 다 중국 차예요. 중국차? 중국의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거의 시장을 다 먹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확실히 그 카자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런 좀 약간 탈소비에트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내정 간섭을 느껴지면 바로 앞에다가 중국을 세워줘요. 아, 중국이 그만큼 네. 세졌네요. 그냥 중국한테 갈 수 있다는 거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중국을 앞에다가 세워주는 거는 이제 줄다리 외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중국도 그걸로 이제 그 자원 외교를 좀 약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두고 이쪽 두고 중간에서 내 실리를 위해서는 이쪽도 편인 척, 이쪽도 편인 척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보도를 다 믿지를 못하겠어요. 뭐가 맞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보도되는 데를 보면 지금 대부분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진짜 실병이 간 건지 미국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 우리 언론에 기레기 짓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잠깐만요. 부분이다. 기레기 짓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알려주십시오. 어떤 왜냐하면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항상 타겟을 정해가지고 죽자고 달려들 때의 모습. 엄청나게 보도를,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기사량을 폭탄처럼 쏟아부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사람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가면서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진짜 네. 사실인 것처럼 막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수법들 저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융단 폭격하잖아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도 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됐고 네.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들어간 건 맞아요. 맞아요. 예. 그까지는 확실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한미 동맹. 주한미군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오산 평택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북러 동맹. 그게 특별히 다르고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얘기하는 네. 게 그거예요. 아니 니들 되게 웃긴다. 니들은 동맹 사이에 뭐 군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으면서 왜 자꾸 우리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게다가 자꾸 북한군 파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렇다. 니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느냐. 러시아가. 네. 오. 그러면은 심플한 내용은 지금 뭐냐? 들어간 거 맞아요. 들어간 근데 건 맞고. 자, 중요한 거는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지금 문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교전에 전투대원으로 투입이 돼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북한군이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느냐. 그 부분도 사실은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예를 네. 들어서 북한군이 북한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병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비판할 수 있죠. 당연히 밖에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영상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자꾸 북한 군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보도는 엄청 해요. 지금 온데 보도 지금 전쟁 난 것처럼 북한군 나서 총싸움이란다. 선생님 이건 저는 어떻게 봐요? 알파고. 이거 사실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일찍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저는 예상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을 되도록 자기 국민이 느낄 수 없는 차원에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군인들이 일단 체첸 자치구이다 보니까 일단 체첸 군인들 많이 썼고 그분들이 용병이죠. 그 사람들 용병이죠. 용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체첸. 뭐 용병인가? 러시아 정규군은 아니니까. 이제 러시아의 시민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다는 체첸 지도자 가리모를 이제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러시아 밑에 있는 소수 민족들 공화국들이거든. 거기서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러시아 국민들보다는 그 사람들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소식들에 따르자면 이제 다 이제 가도로 통신이니까 팩트체크가 안 되니까 러시아는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애들이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걸 이제 팩트체크 못 하니까 그냥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보니까 러시아한테는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 좀 약간 거창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잘렸는데 그 편집됐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뭐 그런 생방이라서 편집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마음껏 말씀드릴게요. 러시아한테는 몸값이 싼 용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프리카에서 재우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북한의 애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문제를 안 일으킨 거 뭐냐면 보시다시피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 전쟁을 시키는 거 아니고 자기 침략당한 당이 있잖아요. 쿠르스크. 자기 땅에 보내는 거죠. 쿠르스크에.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서 딴 나라랑 전쟁하는 거 아니고 우리 영토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침략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토를 지켜주는 거다. 자, 지금 여기서는 문제 삼을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 삼을 거 없어요. 뭐 여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북한 가는 건 문제. 근데 한국인으로서 문제 삼을 거는 있어요. 왜 있냐면 북한군이 가서 실제로 교전을 해가지고 교전 능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군이 항상 미국으로 어디로 갈 때 제일 안전방에 갔어요. 무슨 뭐 이라크나 아니면 레바논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지도 않았고 항상 좀 약간 제일 안전한 데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기분 나쁠 거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이거 극복하는 거는 러시아랑 맞다해 가는 거 아니고 러시아를 좀 약간 설득해가지고 좀 약간 북한군을 쓰지 않게 뭐 마지막이다 다시 쓰지 않는 걸로 좀 약간 그 관계를 좀 약간 끊는 걸로 가야지.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제 러시아하고 자꾸 그렇게 알력 관계는 필요 없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용병일 수는 있다. 용병적 관념에서 쿠르스크라는 그 지역에 자신이 러시아 지역에 보내는 거니까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알파고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무기를 파고 뭐 탄약 관리관에 가서 뭐 관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알파고는. 그러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파견을 하거나 또는 뭐 진짜 심각하게 우리도 파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살상 무기까지 보내야 되고 또는 북한군 포로 우리가 데려와야 되고 뭐 이딴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명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할 거냐고요. 그것 자체가 저는 국내용의 어떤 수사에 지나지 않고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그 목적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거 확인만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파견된 사람들하고 한국 측에 우리 방공망 무기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군 포로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거다. 한국에 안 보낸다. 왜? 이 북한군 포로를 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무기 지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무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빌미 삼아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단 맡겼네.
한국 정부 이러니까 우리한테 무기 좀 지원해줘. 우리 원하는 거 이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니들 북한군은 아니 그건 안 돼. 왜?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익 그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거지 한국을 배려한다거나 또는 한국과 뭔가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 한국 정부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한국 정부 정신 차려라. 네. 또 언론 네. 정신 차려라. 뭘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전쟁 가라 하고 싶으면 니들이 가라 하고 싶어요, 제가. 아니, 저 그 네, 정도 제가 그 모르겠어요. 얘기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개인 채널에서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중동 주제를 집중으로 다루긴 한데 저 구독자들 중에서 알파고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더 전도 우리는 이스라엘한테 지금 뭐 잠정군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박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맥락이면 이스라엘도 보내요. 가자 주고 보내요. 우리 군대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명분으로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저는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소령 출신이다 보니까 소령까지 하셨다가 나가신 오래 거예요? 했어요. 엄청 오래 했어요. 티가 안 나시네요. 네, 뭐 공판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쟁법, 작전법 이런 교관도 해서 상당히 전 두렵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끼어들 필요도 없고 끼어들었을 때 그 후과는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평론가님 말씀처럼 혹시나 언론하고 보수 언론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국내에 안 좋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혹시나 바람 잡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진짜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끔하게 정부를 향해서 이거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 기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언론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러면 언론 기관에 전쟁하러 가요. 전쟁 나면 좋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얘기 하시죠. 중동 얘기 해달라고 좀 계속 하시니까 중동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지금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나는 곳이 지금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많은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을 했고요. 이란이 방공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래 되면 앞으로 반문망이 깨져버린 거 아니고 지금 이란이 갖고 있었던 반문망이 S300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걸 한 단계 높은 건 S300인데요. 네. S400. S400인데요. 예. 근데 S400을 러시아가 안 줘요. 그래서 그쪽도 좀 약간 공가리 집안이거든요.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S300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나와 이제 돌려오는 그 비행기들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비행기들 와서 그 S300들을 다 격파시켰어요. 옛날 거라서 그렇군요. 네, 옛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란에 우리는 그 핵시설을 폭파시키겠다 아니면 그 석유 시설을 폭파시키겠다 했었는데 결국 가서 이제 방공 미사일을 좀 약간 폭파시켰고 그리고 또 그거예요. 드론 만드는 그 공장들을 폭파시켰어요. 공장을 폭파시켰다? 네. 왜 그런 공장을 폭파시킨 겁니까? 그 드론들이 이제 생산 안 돼야지 그러면 헤즈볼라하고 그 후티 반군 예멘에다가 그런 것들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동안 얘기했던 그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밑에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거는 기회였는데 이란의 핵시설을 격파시킬 수 있는 얘네들 날렸다. 근데 나타냐후 입장에서도 미국이 너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그 정도라면 나 진짜 무기 안 줄 거야. 대설이든 나발이든. 그래서 나타냐후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했던 말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밑에 있는 군사 작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이란의 입김이 좀 약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이라크를 졸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그 힘 공백을 누가 채울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튀르키예가 나와요. 그래서 튀르키예한테는 유럽이 특히 미국이 너 빨리 쿠르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란이 빠지는 이 상황에 네가 좀 끼워줘. 그래서 갑자기 튀르키예에서는 쿠르드랑 다시 재협상
예, 개선. 어허. 이거 지금 다시 지금 거론됐는데 지금 튀르키예 너무 튀르키예는 시끄러워요. 목적 자체가 이슬람의 좀 큰 그거 형님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북방에서는 튀르키예, 남방에서는 사우디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사실 좀 약간 이란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란이 야 이렇게 되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그 미사일 기지도 손상될 수도 있고 이러면 이란도 그렇고 좀 뭐 굳이 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맹공격을 했었고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서로 약속 대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쏘고 쏠 만큼 쏘고 막을 만큼 피해는 별로 없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참 그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약속 대련이 맞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란은 참 많이 손해를 보는 약속 대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이 굉장히 유명한 게 그 일명 그 샤헤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자살용 드론인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보냈다는 그 드론이거든요. 그 드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생산 시설을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방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말로 그 좀 저렴한 드론들이 여러 개가 날아오더라도 이쪽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그 아이언돔이 비싸다면서요. 네,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야.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그냥 비싼 미사일보다는 이런 그 세력들 헤즈볼라도 그렇고 예멘 후티도 그렇고 뭐 이런 입장에서 그냥 저렴한 거 가지고 싼 거 보내면 비싼 거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승부를 하는 거죠. 효율적이죠. 네, 효율적이죠.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아예 생산 시설 자체를 파괴를 시켜버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란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란 언론이 일사불란하게 이 공격 범위라든지 정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별로 안 맞았고. 아니, 이스라엘도 너무 그걸 좀 과장하는 보도를 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사진이 나왔는데 이렇게 어제 밑에 있는 기지에서 보고 있고 거기 이제 사진이 있는다 하면은 이제 불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티즌들을 바로 잡아놨어요. 그 사진 2020년에 있었던 사진. 옛날 그 사진을 지금인 것처럼 보내. 아니 그렇게 군사 작전을 그 성공적으로 하면 그런 뽀샷 사진을 왜 썼어요? 아니 근데 뭐 저기나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전쟁은 약간 선동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도 똑같은 지금 상황 같아요. 본인들의 피해는 줄이고 그렇죠. 전과는 늘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또 헤즈볼라도 지금 나임 카셈 사무차장이 지금 선출이 됐는데 지도자로 죽일 거다. 아니 이스라엘 바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 죽일 거다. 제거하겠다. 얘기했는데 일단 말하는 게 그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름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진벅에 있는 유시민 작가 그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책만 썼어요. 잠깐만요. 유시민 작가도 들으시면 어떡하려고. 아니 이제 그분이 책만 썼고 강연만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좀 약간 리더십 있는 사람은 거기다 앉혀야 돼.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죽었죠. 아무런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언어 7개 알아요. 똑똑하네요. 아니 자꾸 해외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돌아다니고 책만 쓰고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헤즈볼라의 그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적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회에서 연설들하고 해외에 나가서 연설들하고 해외 인사들이랑 만나고 그런 분인데 지금 사람이 얼마나 없길래 그 사람이 거기다가 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상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건 느껴지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정말 유시민 이사장 작가 예를 들었지만 어떤 뜻이냐면 아무 관계 없는데 뭔가 관계 조금은 있긴 한데 영 딴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이 지도자 되라 카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즈볼라 소속 맞기는 맞는데 근데 군사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군사적으로 말을 한 번 적도 없고 자꾸 좀 약간 정치적으로 아니면 좀 약간 이념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강연들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헤즈볼라의 책사 같은 존재예요. 책사인데 책사한테 지도를 맡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헤즈볼라라는 조직이 정치 조직이긴 합니다만 서방 국가에서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테러.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테러 조직이니까 다른 쪽하고 전혀 협상이라든지 대화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하마스에서도 사실 지난 7월 말에 폭사당한 이스마일 하니에가 어떤 존재였냐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이제 호소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한이에가 죽고 나서 시나르가 들어섰을 때는 시나르는 그런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오로지 군사작전밖에 안 하던 좀 냉혈한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똑같은 거예요. 헤즈볼라에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밖에서 나가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을 끌어내고 대화를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 군사작전을 하는 고위지휘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알려지고 그래도 가장 리더십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었던 난감하네요, 거죠. 진짜로. 본인도 하기 싫겠다. 그렇죠. 왜 우리 유시민 작가님도 본인 정치 안 하신다고 안 한다 그랬는데 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정치해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극우 쪽에서 야 죽여 하메네이도 죽여버리자 이참에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렇게는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린 지금은 인물을 보는 것보다는 헤즈볼라의 전략을 봐야 돼요. 헤즈볼라 그 사람이 이제 첫째 영상에서 너무 불편하고 충격적이라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둘째 셋째 영상에서는 그나마 좀 약간 이겨내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해야죠. 안 할 수 있습니까? 뭐 안 할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둘째 셋째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그러면 헤즈볼라가 그동안 해왔던 노선을 바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설마 헤즈볼라 때 이제 군사시설뿐만 아니고 텔아비브에 있는 일반 시설도 때릴 거냐 했는데 이제 어제 때렸어요. 때렸어요 벌써? 예, 그래서 지금 시민이 몇 명 죽었어요. 그동안 헤즈볼라의 그 군사 작전들을 보시면 무조건 군사 기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야 이대로 가면 우리도 사라질 것 같다면 그러면 그 어느 규칙도 지서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도 몰빵하자는 걸로 지금 변했어요. 오늘 세게 말씀 또 몰빵.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가진 역량을 다 동원 안 했다니까요. 그게 이제 물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었겠지만 이란 측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지금까지 우리 뉴스 보도만 봐도 왜 저렇게 헤즈볼라가 가진 미사일 숫자도 많다는데 쳐맞는 모습, 일방적으로 자꾸 쳐맞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건 뭐냐면 헤즈볼라가 제대로 정면 대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걸 어떤 이유에서건 조금 안 하고 있는,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그걸 참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건 다루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지금 이 우리 세계 K 마지막입니다. 대선 직전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두 분한테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고 4일 딸랑 남았어요. 11월 6일이죠. 6일 날 지금 대선 되는데 막판에 변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색 인종들이 원래 민주당에 가까웠었는데 뭔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조금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왜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반이민자적인 발언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지지 연설을 하던 한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틴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그런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격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민자들 이렇게 대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맞받아친다고 친 게 잘못인 게 뭐냐면 진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 하필 그런 말 해가지고 참. 답답하다 진짜. 근데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을 보면은 미국 내에 있는 라틴계나 흑인계를 비롯해서 이민자들은 다 트럼프를 적대시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라틴계라든지 이민자들은 이미 본인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인이 돼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기득권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새로운 이민자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공고히 만들어 놓은 이 안정성이 깨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겨냥하는 게 이미 자기 자리를 잡은 기득권화된 이민자 사회가 아니고 새로 들어오려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부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속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예측해줘요. 이제
끝났잖아. 아니 지금 마지막 방송에 예측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지금 그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론으로 봤을 때는 숫자를 봤을 때는 트럼프 이겨 보여요. 아 이긴다. 와, 근데 트럼프가. 여기는 미국이에요. 예. CIA 있는 나라입니다. CIA 또 얘기를 왜 합니까?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암살 시도 이런 등등 얘기잖아요. 아니 저 암살 얘기는 안 했어요. 알겠어요. 네. 암살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죠. 아 있어요? 뭐 CIA가 있으니까. CIA가 있으니까. 네. 미국이다. 여기는 네. CIA. 저는 미국. 쿠데타를 공부했던 사람이거든 대학원 때. 그래서 쿠데타요? 예. 미국에서 쿠데타가요? 아니 미국에서 쿠데타들을 지도했던 CIA 대원의 책이 있어요. 그 쿠데타의 핸드북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루트바키라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미국에서 힘이 두 개 있다. 그 힘 이게 하나는 미국 국회 그리고 하나는 CIA. 정보기관. 예. CIA가 중남미에서 CIA.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 그것들 다 기획했던 사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중남미 그 뭐 큐바라든지 뭐 등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인데 네. 어떻게 예측 짚어주십시오. 네. 트럼프입니까?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요. CIA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CIA가 6일 5일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트럼프가 사실은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미 이제 이긴 앞서고 것 같다는 있죠. 그런 보도들이 있거든요. 네. 사전투표도 많이 됐는데 원래 민주당이 사전투표 많이 하긴 하는데 지지자들이 지금은 이번엔 공화당원, 아니다고 하잖아요. 공화당원들도 많이 나왔고요. 예, 뭐 흑인 남성들은 해리스 지지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백인 여성들이 유권자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백인 여성 유권자들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근데 네. 과연 이번에 얼마만큼 해리스 지지로 돌아서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가 지금 5,90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반전 넘을 것 같아요. 반 네,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도층이 그만큼 없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네. 정했다. 다음 주 세계화 K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 얘기 정말 트럼프인지 CIA가 작동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화 K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마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생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